밥차, 할머니 앞에 나타난 하얀 개 한 마리. 그런데 이 개가 물어온 편지 속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복래 시계. 40년 전 당신이 준 국밥 한 그릇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태준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아이 미진이 내 핏줄입니다. 민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고 아들의 죽음마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것. 민수야, 이 엄마가 원수를 갚았다. 과연 백구는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운명이 거대한 복수극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백구의 정체에 대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쪽방촌이 모여있는 골목길.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얀 봉고차 한 대가 있습니다. 차 옆면에는 무료 급식이라고 적힌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죠. 차에서 내린 김복래는 올해 75.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은 여전히 빠릅니다. 스테인리스 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을 퍼내며 복래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밥이나 먹자. 따뜻할 때 먹어야지.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일용직이를 찾지 못한 중년 남자,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 집을 나온 지 오래된 가출 청소년까지. 하지만 복래의 눈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들일 뿐이죠.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 뭐야?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뭘 하겠어. 복래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20해 전 상경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이 밥차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혼자가 아니었죠. 아들 민수가 함께였거든요. 어머니, 힘들면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 일만은 끝까지 해야 해. 민수는 왜 어머니가 이 일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래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사람이 밥을 받아가고 복래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도 참습니다. 20년이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등 뒤에서 자꾸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돌아보니 개 한 마리가 멀찍이 서서 복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돗개처럼 생긴 하얀 개. 털은 더러워졌지만 눈만은 또렷합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 개가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보통 개들은 시선을 피하는데 이 개는 달랐습니다. 너도 배고프냐? 복래가 말을 걸자 개가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복래는 남은 국에 밥을 말아서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줍니다. 여기 있어. 천천히 먹어.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보통 배고픈 개들은 허겁지겁 먹는데 이 개는 천천히 마치 예의를 지키듯 먹고 있거든요. 복래는 개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믿음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혼잣말을 하는 복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3년 전 아들 민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로 복래는 혼자가 되었어요. 며느리 미진은 남편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고 손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가 밥을 다 먹고 복래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내일도 올 거냐? 그럼 내일도 줄게. 복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봉고차에 짐을 정리합니다. 걔는 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례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합니다. 걔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내일 또 보자, 백구야. 복례는 그 개를 백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얀 털 때문이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아들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개 한 마리 친구를 사귀었다. 너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가 평소보다 일찍 밥차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어제 그 하얀 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왔네? 백구는 복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친근해 보였어요. 참 신기한 개네. 시간도 아는 것 같고. 복례는 평소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백구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어요. 방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않고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야, 백구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첫 손님이 오기 시작했을 때 백구는 저 멀리 물러나서 앉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게 괜찮아요? 물지는 않죠? 아니야, 착한 개야. 걱정 마. 복례는 손님들에게 밥을 주면서도 자꾸 백구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였어요. 다른 개들처럼 음식 냄새에 흥분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밥을 받아가고 난 후였습니다. 복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백구가 갑자기 어디선가 무언가를 물고 왔어요. 뭘 물고 온 거야? 복례가 다가가서 보니 백구 입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거냐? 더러운 거 물고 다니면 안 돼. 복례는 백구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폐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닐을 벗겨보니 안에는 깨끗한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복례 씨께.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백구가 물고 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백구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며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열어보라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이 들어 있었어요. 김복례 씨께.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례는 글을 읽으며 점점 더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쓴 편지일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년 전 추운 겨울날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당신도 묻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복례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국밥집을 하던 시절, 추운 겨울 어느 날 밤,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온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밥 좀.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때 복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 내주었어요.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례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복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태준입니다. 3년 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장일그룹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 때문에 말입니다. 복례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장태준. 그 이름은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한국 재계의 거물, 장일그룹의 창업주. 그런데 그가 40년 전 자신이 도왔던 그 젊은 남자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백구는 여전히 복례 옆에 앉아서 편지 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장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40년 전의 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이거 진짜 누가 쓴 편지인 거야?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복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찢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복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진짜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백구는 어떻게 이 편지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백구야, 오늘은 집에 같이 갈까? 비 올 것 같은데. 복례는 처음으로 백구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의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복례는 백구와 함께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태준. 그 이름을 보면 4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복례는 28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수를 키우며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별로 없어서 일찍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가 떨고 있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신발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간절했어요. 죄송합니다. 밥 좀. 며칠을 굶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복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저 젊은이가 더 불쌍해 보였거든요. 들어와요, 추워 죽겠다. 복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밥을 한 그릇 내왔어요. 김치며 반찬도 넉넉히 담아서 말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젊은 남자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씨가 고마웠던 걸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당연한 거지. 복례는 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 종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대한고아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고아원 출신이구나. 복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도 없이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그 젊은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싶었어요. 혹시 갈 곳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어디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세요.
추운데 어디 가겠어요. 복례는 그에게 포근한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은 무슨, 그냥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젊은 남자는 일찍 일어나서 국밥집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복례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그 젊은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도 일상에 묻혀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가끔 추운 겨울밤이면 그 젊은이가 생각났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따뜻한 집은 구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젊은 남자가 바로 장태준이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가 어떻게 재벌 회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40년이 지나도록 그 국밥 한 그릇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복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배고픈 날 당신이 준 국밥 한 그릇 잊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제가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하지만 왜 숨어 지내야 했을까요? 무슨 진실을 알게 되었기에 실종되어야 했을까요? 백구가 복례의 무릎에 턱을 괴고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복례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민하구나, 우리 백구는. 복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까요? 편지 끝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으시면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실종시킨 사람들이 이 편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복례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앞에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복례가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복례는 급히 편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복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복례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복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발자국 소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며 멀어졌어요. 다른 집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휴, 괜히 놀랐네. 백구도 안심했는지 다시 복례 곁으로 와서 앉았어요. 복례는 서랍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어요. 편지 중간 부분에서 복례의 눈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게는 숨겨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였죠. 그 아이의 이름은 미진입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복례는 아들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아내 이름이 바로 미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같은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미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진이는 어려서부터 제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실수로 낳은 아이였고, 당시 저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복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며느리 미진이 장태준의 딸일까요? 미진이는 민수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바로 복례 씨, 당신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40년 전 제게 국밥을 주신 그분의 아들과 제 딸이 부부가 되다니. 복례는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도왔던 그 젊은 남자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진에게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개할 수 없었어요. 제 양아들 도연이가 미진이의 존재를 알고 못마땅해 했어요. 자신의 상속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며느리 미진이가 장태준의 딸이라면 그럼 자신의 손자는 장태준의 외손자가 되는 거였어요. 민수야, 내가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복례는 아들 민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지만 복례는 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가 너무 빨리 종결되었거든요. 복례는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복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연이는 미진이와 그 가족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도연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진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례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우리 민수가,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일이었다니. 복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구가 복례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올려다봤어요.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게 다 진짜일까? 우리 민수가 그런 이유로. 복례는 며느리 미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죽은 후 장례식에서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미진은 너무나 슬퍼했고 아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진아,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딸이었다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복례는 편지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진이와 손자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도연이가 저를 없앤 다음에는 그들을 노릴 테니까요. 제발 그들을 찾아서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진이와 손자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했어요. 백구야, 우리 미진이를 찾아야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미진을 찾기 시작해야겠다고. 밥차를 하면서 동시에 미진의 행방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진을 찾는다고 해서 쉽게 찾아질까요?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지만 해봐야지. 포기할 수는 없어. 복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 편지를 가져온 게 우연이 아닐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백구는 복례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잠들기 전에 아들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미진이와 우리 손자도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밥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편지 내용을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할 일은 해야 했어요. 백구도 복례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백구야. 밥차 자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준비를 하는데 왠지 주변이 어수선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오는 단골 할아버지도 안 보이고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무슨 일 있나? 복례는 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백구도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와서 밥을 받아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와서 따뜻한 국밥을 먹고 갔어요. 복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평소와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내 3명이 밥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기, 밥 드시러 오신 거예요? 복례가 물어봤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례 주변을 둘러쌌어요. 백구가 갑자기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례 씨죠? 가운데 서 있던 사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이입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종이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그것을 읽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복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밥차나 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손에 있어선 안 될 겁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멀찍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전 그런 종이 같은 거 없어요. 복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는 집 서랍에 숨겨놨지만 이 사람들이 집까지 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확인해 보죠.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복례 앞을 막아섰어요.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좀 치우세요. 백구야, 위험해. 뒤로 가.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앞으로 나서며 사내들을 노려봤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말하십시오. 그 편지 어디 있습니까? 사내 중 한 명이 복례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 순간 백구가 그의 손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 사내는 백구에게 물린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새끼가. 다른 사내가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백구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밥차 주변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위험해. 누군가 경찰 불러. 복례는 이 틈을 타서 밥차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백구도 재빠르게 복례 곁으로 달려왔어요. 이런 일이 커졌네.
사내들은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야, 일단 물러나자. 사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정말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걔가 사람을 물었다고 하던데요. 주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다행히 모두 복례 편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복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례는 사내들의 생김새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경찰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신고를 받은 후 돌아갔어요. 하지만 복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백구는 복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밥차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그 편지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밥차를 마무리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백구도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조심해야겠어.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복례는 밥차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백구도 평소와 달랐어요. 밥차가 끝나고 나면 보통은 복례 옆에서 편안하게 쉬었는데 요즘은 자꾸 어딘가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뭔가 보이는 거야? 복례가 물어봐도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저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 쪽방촌 골목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백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밥차 정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백구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백구야, 집에 가자. 복례가 불러도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쪽방촌 골목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복례도 그쪽을 바라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뿐이었습니다. 백구야, 가야 해. 늦으면 위험해. 하지만 백구는 갑자기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복례는 급히 백구를 따라갔지만 백구는 이미 골목 깊숙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복례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백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복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무척 걱정되었지만 어둠이 내리고 있어서 더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어디 갔을까, 혹시 다쳤을까 하는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백구야, 무사하기만 해라.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일찍 나가서 백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쪽방촌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백구를 불렀지만 어디서도 대답이 없었어요. 밥차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준비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백구 없이 혼자 하는 밥차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백구 봤어요? 아니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들도 백구가 없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례가 마지막 손님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왈, 백구의 짖는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급히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백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구 뒤에는 누군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딘지 익숙해 보였어요. 백구야. 복례가 반갑게 부르자 백구는 더욱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복례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따라오는 여자를 소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밥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모자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복례는 그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밥 드시러 오신 건가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여자 쪽으로 가더니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 복례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마치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복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너, 혹시?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미진이니? 여자는 모자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진아, 정말 미진이구나. 복례는 급히 밥차를 나와서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며느리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미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복례는 미진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미진이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미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연락도 안 드리고. 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복례도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찾았으니까. 복례는 미진을 밥차로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어요. 미진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복례가 권하자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우리 손자는 어디 있고? 미진은 국밥을 먹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청가방 안에는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복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니. 내 아버지가? 네. 장태준, 장일그룹 회장이었어요. 미진의 말에 복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구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신뢰였어요. 복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복례와 미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백구가 널 찾아온 거구나. 네. 백구가 어머님께 데려다 줬어요. 복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실이 적힌 편지도 있어요.
복례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장태준의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장일그룹의 모든 재산을 미진과 그녀의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거든요. 미진아,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니? 무서웠어요. 장도연이 저와 아이를 해칠까봐.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진아, 우리 이거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어머님 위험해요. 장도연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우리 민수와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방송국에 가져가서 진실을 밝히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복례와 미진은 유언장을 들고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접수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장난하러 오신 건 아니죠?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직원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개까지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복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태준 회장이 살해당했어요. 양아들 장도연이 아버지를 독살했다고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뒤에서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걸 보니 방송국 간부인 것 같았습니다. 장태준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여기 있어요. 복례는 유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유언장을 받아봤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여기 필적 감정서도 함께 있습니다. 방송국은 긴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복례와 미진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도 특별히 함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장일그룹 창업주 장태준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숨겨진 딸 장미진 씨와 손자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장일그룹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장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것은 조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장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가차 없었어요. 그럼 필적 감정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은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장태준의 시신을 재부검한 결과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장태준 회장은 자연사가 아닌 독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장도연의 집 앞에 경찰들이 몰려왔어요. 장도연 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장도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복례는 집에서 이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백구도 복례 옆에 앉아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장도연의 추가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민수의 교통사고도 그가 조작한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민수 씨의 사고를 조작했습니다. 검사의 발표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또한 장태준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독을 투여하여 살해한 혐의도 인정됩니다. 장도연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복례와 미진은 방송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해요. 정말 시원합니다. 복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민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백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진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계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낸 천사였어요. 백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한 번 짖었어요. 마치 그래, 내가 해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장도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복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미진도 함께 울었어요.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아들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편히 쉬렴.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복례와 미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진은 예전과 달리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미진이 서류 보여주며 말했어요. 장일그룹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복례는 미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진짜 행복이지.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태중기념 급식재단을 만들어서 시작해 볼까요? 좋아.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일주일 후 태중기념 급식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복례가 이사장을, 미진이 이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백구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례는 새로 마련한 대형 급식차를 보며 말했어요. 예전 봉고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게 후회? 천만에.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복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20해 넘게 혼자 해오던 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급식 봉사는 예전 쪽방촌에서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처음 밥차를 시작했던 그 자리였어요. 할머니, 이 차 되게 크네요. 어머, 이게 그 유명한 백구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어요. 백구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가 되었거든요. 자, 줄 서세요. 오늘은 특별히 갈비탕이에요. 복례는 예전처럼 국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따뜻할 때 드세요. 복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백구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백구를 보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백구야, 너도 이제 일하는 개가 됐네. 복례가 백구를 보며 웃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례는 미진과 함께 정리를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그래. 우리 백구가 유명해져서 그런가 봐. 복례는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피곤한 듯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번 주에 강의 만나시는 건 어때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복례의 손자는 현재 미진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직 9살이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주말 복례는 드디어 3년 만에 손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서 복례를 안았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강이 많이 컸네. 할머니, 백구도 왔어요? 강희는 백구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백구도 강희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강아, 이제 할머니랑 자주 만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밥차도 구경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하는 일 보여줄게. 그날부터 강희는 주말마다 복례와 시간을 보냈어요. 밥차 봉사도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어느 날 강희가 물었어요. 왜긴 왜야?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돈은 안 받아도 돼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단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건네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로 기억되는 거란다. 강희는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몇 달 후 태중기념 급식재단은 전국 곳곳에서 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미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복례의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무리였거든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해. 복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이었거든요. 백구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복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백구야, 우리 함께 늙어가는구나. 복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복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례는 아들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들도 잘 크고 있고 내 아내도 행복해하고 있어.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도 있어. 이계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 백구는 복례 옆에 앉아서 함께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민수야. 복례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구도 복례 옆에 누워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다시 밥차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배고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백구야. 오늘도 힘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복례를 따라 나섰어요. 그들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복례의 말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복례 할머니와 백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밥 한 그릇의 작은 은혜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 나누며 지내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